옛날 조선시대 한양에 은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선 왕실의 음악을 연주하는 장악원의 고위관리였고 어머니는 민간의 거문고 명인이었지요. 은채의 부모님은 음악적 재능이 아주 뛰어났던 덕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부부가 함께 거문고를 타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여 마치 신선 부부 같다고들 했지요. 그런 부모님을 닮아 은채 역시 뛰어난 재능을 물려받았습니다. 7살 때부터 혼자 거문고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 실력은 평범한 소녀의 실력이 아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희고 고운 피부, 늘씬하고 잘록한 여인의 몸을 가졌기에 그녀를 본 사내들은 넋이 나갈 정도였죠. 그녀가 어렸을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이자 그녀의 아버지는 본격적으로 거문고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은채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거문고주를 고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런 은채를 보며 흡족해했지요. 그는 은채에게 단순히 거문고 연주법만을 가르치지 않았지요. 모든 악기들의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은채에게 거문고를 다룰 때 진심 어린 마음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은채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은채는 곡을 연주할 때마다 그 곡에 담긴 이야기를 먼저 생각했지요.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노래한 곡이라면 그 온기를, 이별의 슬픔을 담은 곡이라면 그 그리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점차 더 어려운 곡들을 가르쳐 주었고 은채는 그 모든 것을 자신만의 색으로 물들여 연주해냈지요. 은채는 대금, 피리, 해금까지 다룰 수 있게 되었지만 은채의 손끝에서는 늘 아버지의 가르침이 담긴 검은고 소리가 가장 아름답게 울렸습니다. 밤이 늦도록 연습했고 때로는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검은고줄을 튕겼지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새 그녀는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이미 자신을 가르친 아버지의 실력을 뛰어넘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항상 겸손해하며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실력이 아닌 악기를 다룬 오랜 경험만큼은 아버지가 그녀를 앞섰기에 그런 점은 늘 배우고자 노력했지요. 이런 겸손함과 재능 덕분에 그녀의 실력은 이미 조선 최고의 연주자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실력은 장학원 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움 또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지요. 궁궐 안에서도 은채의 실력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녀의 명성을 들은 임금도 그녀의 실력을 궁금해했지요. 덕분에 은채는 정월 대보름의 궁궐 안에서 그녀의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둔 며칠 동안 은채는 평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마침내 정월 대보름날이 밝았습니다. 은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차림으로 단장을 하고 아버지의 검은고를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검은고의 현을 고르면서 은채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연주를 보며 가슴 설레던 그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은채는 조용히 임금 앞에 나아갔습니다. 화려한 등불과 장식으로 가득한 대전에서 그녀는 홀로 검은고를 안고 자리에 앉았지요. 은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검은고줄을 건드리자 대전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고요한 산사의 새벽처럼 맑고 차분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윽고 그 소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듯 점점 밝아졌고 마치 산새들이 날갯짓하며 화답하는 듯한 경쾌한 가락으로 이어졌지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검은고의 맑은 음색이 어우러져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한각이 넘는 시간 동안 대전에는 오직 은채의 검은고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멈추었을 때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고 자리에 함께한 신하들도 모두 넋을 잃은 듯 했지요. 참으로 오묘한 음색이구나. 이런 검은고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구나. 임금의 말씀에 은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어린 나이로 이런 깊이 있는 연주를 할 수 있다니. 그대를 장학원의 중심에 두고자 하노라. 그날 이후로 은채는 임금의 총애를 받는 장학원의 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단번에 임금의 총애를 얻게 되자 일부 대신들은 그녀를 못마땅해 했지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잘록한 몸을 보고 그녀에게 은근히 음란한 눈빛을 보내며 희롱하는 이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은채는 이를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연주에만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늘 밤늦게까지 장학원에 남아 검은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고 그 소리를 들은 궁궐 사람들은 그녀에게 감탄했습니다. 은채는 왕실의 큰 행사마다 음악을 연주했고 대신들과 왕실 사람들은 그녀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임금은 점점 은채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져 갔지요. 그녀를 믿게 된 임금은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녀를 불러 검은고의 연주를 부탁했습니다. 그때마다 은채는 비범한 실력을 발휘해 임금의 어지러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은채야, 이리 오너라. 어느 깊은 밤 임금은 또다시 은채를 불렀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침전에서 은채의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임금은 그 소리에 깊이 잠겨들었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연주를 들을 때면 마음이 맑아지는구나. 마치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정리되는 듯하여. 임금의 말씀에 은채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임금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큰 걱정거리가 있단다. 점점 조정의 대신들이 권력 다툼을 하느라 백성들을 뒷전에 두고 있으니 은채는 검은고 연주를 멈추고 임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임금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쏟아내듯 은채에게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들려주었지요. 이렇게 은채는 점차 임금의 가장 믿음직한 신하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때로는 신하들의 다툼에 대해, 그리고 때로는 왕실의 은밀한 이야기들까지 임금은 은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채야, 그대는 참으로 이상한 재주가 있구나. 그대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어지러운 마음이 절로 가라앉고 그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해답이 보이는 듯하여. 임금의 말씀에 은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알게 된 왕실의 비밀들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은채는 단순한 음악인을 넘어 임금의 가장 신뢰받는 측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녀를 어둠 속에서 매일 지켜보는 이가 있었지요. 바로 승정원에서 일하는 관리 강유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처음 그는 어느 달빛철인 밤 평소처럼 밤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은채가 밤마다 임금의 처소를 향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강유는 임금과 은채가 밤마다 뜨거운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린 듯 했습니다. 임금의 처소에서는 밤마다 검은 고 소리가 흘러나왔고 작은 말소리가 오고 갔습니다. 처소와의 거리는 멀었기에 그들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들은 일부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보자면 은채에게 임금이 남모를 고민을 털어놓는 듯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은채가 임금의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자신의 가슴 한켠에 스며드는 간사한 생각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은채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그의 속을 파고들었고 그는 서서히 그녀를 자신의 뜻대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추위가 조금씩 풀리며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왕실에서는 봄을 맞이해 연회가 열렸습니다. 은채는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지요. 봄밤의 달빛처럼 맑고 투명한 음색이 정원을 가득 채웠고 떨어지는 꽃잎과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지요. 연회에 참석한 이들은 은채의 연주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자리엔 강유도 있었지요. 연회가 끝난 후 강유는 은채에게 다가갔고 은채는 그에게 단번에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하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어떤 여인이 그를 보아도 한눈에 반할 정도였지요. 강유의 눈빛에는 은밀한 욕망이 숨어 있었지만 그는 이를 교묘히 감추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낭자의 검은 꼬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 연주하신 곡의 이름을 여쭈어도 될까요? 은채는 잠시 놀라 강유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들은 보통 자신이 연주한 곡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찬이십니다. 달 밝은 밤이라는 곡입니다. 달빛처럼 맑고 투명한 곡이더군요. 실은 제가 악보를 조금 읽을 줄 아는데
이 곡의 악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은채는 잠시 고민하다 답했습니다. 순수한 그녀는 강유의 가식적인 친절함 뒤에 숨은 검은 속내를 알지 못했지요. 장학원에 소장된 악보가 있습니다. 내일 오시면 말씀하신 악보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강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계획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강유가 장학원을 찾았습니다. 은채는 악보를 펼쳐 보이며 곡의 흐름을 설명했고 강유는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척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달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듯한 느낌이군요. 낭자의 연주에서 특히 이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은채는 자신의 연주를 이토록 섬세하게 이해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의미를 아시는 분이셨군요. 어릴 적 잠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변변찮은 실력이지만 좋은 음악은 알아볼 수 있지요. 강유는 은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임금의 비밀을 캐내려는 간교한 속셈이 숨어 있었지요. 다음 연회 때는 어떤 곡을 연주하실 예정인지 여쭈어도 될까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봄날에 어울리는 매화사를 생각하고 있었지요. 매화사라. 제가 우연히 비슷한 주제의 곡의 악보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다음에 가져와도 될까요? 강유의 말에 은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궁중 음악인으로서 사사로이 다른 이와 악보를 주고받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강유의 진중한 태도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은채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거미줄을 치듯 그녀를 자신의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저 참고만 하는 정도로. 물론입니다. 낭자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둘의 만남은 자연스레 이어졌습니다. 강유는 약속한 대로 다음날 악보를 가져왔고 그들은 함께 악보를 비교하며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강유는 은채에게 시집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시구절마다 은채의 마음을 흔들 수 있도록 밤새 공들여 골랐지요. 이 시집의 매화를 노래한 시가 참 많습니다. 혹시 연주하실 때 참고가 되실까 하여 가져왔습니다. 강유가 정성스레 포장된 시집을 은채에게 건넸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레 시집을 펼쳐보았지요. 그 안에는 매화에 대한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집을 너무 과분하신 거 아닐까요? 과분하기는요. 낭자의 연주를 듣고 있노라면 제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강유의 말에 은채는 살짝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의 거짓된 연기에 그녀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강유의 방문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이 강유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때로는 귀한 차를 가져와 은채와 함께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은채의 연습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자신이 느낀 감상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오늘 연주하신 부분은 마치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는 강유는 항상 은채의 연주에 대해 섬세한 표현으로 감상을 전했고 은채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채 낭자. 평소처럼 은채가 들려주는 연주를 듣던 강유는 오늘만큼은 더욱 다정한 목소리로 은채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악보들 말입니다. 제 집에 더 많은 악보들이 있는데 강유는 마치 진심으로 망설이는 듯한 연기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보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궁중음악과는 다른 희귀한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채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유교적 예법상 젊은 관리의 집에 젊은 여인이 홀로 방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궁궐에서 일하는 장학원의 관리였기에 이는 매우 조심스러웠죠. 강유는 은채의 마음을 읽은 듯 빠르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제 늙은 유머도 함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이신다면 해질 무렵에 오셔도 좋습니다. 단지 악보들을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은채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강유가 보여준 악보들은 매번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강유는 항상 예의 바르고 진중한 태도였지요. 그녀는 그의 교묘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저 악보를 보는 것뿐이라면 은채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강유의 눈이 음흉하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그 빛을 감추었지요. 물론입니다. 낭자께서 편하신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제 유모를 미리 대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 은채는 강유의 집을 찾았습니다. 약속대로 유모가 대문 앞에서 그녀를 맞이했고 서재로 안내했지요. 서재의 벽면에는 은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악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악보를 오랫동안 모아온 것들입니다. 이제는 낭자께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이네요. 둘은 악보를 살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느새 다리 높이 떴습니다. 이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었네요.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은채가 일어서려 하자 강유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낯선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지요. 낭자, 제 마음을 아시나요? 강유의 떨리는 목소리에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낭자를 흠모해왔습니다. 처음 낭자의 연주를 들었을 때부터 제 마음은 이미 낭자의 것이었습니다. 강유의 거짓된 고백에 은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채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감정을 처음으로 꺼내놓는 순간이었지요. 강유는 은채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이 은채의 뺨을 감쌌고 은채는 자연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강유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포개어졌습니다. 강유의 사내다운 단단한 손이 은채의 저고리를 풀어헤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은채의 비범한 몸매가 드러났습니다. 은채는 그의 손길에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강유도 그녀의 몸을 보며 황홀감을 맛봤습니다. 둘은 서로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한 쌍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있었다는 것을 은채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유의 집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도연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장학원의 말단 악사로 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은 왕실의 비밀 조직 검계의 요원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수상한 행실을 보이는 관리들을 감시하고 반역하는 자들을 발견하여 은밀히 처단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요. 특히 검계는 오래전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임금에게 버림받고 몰락한 양반 출신의 관리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검계의 요원들은 그들이 임금에게 앙심을 품고 반역을 모의할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지요. 강유는 몰락한 좌의정 집안의 후손이었기에 도연은 명령을 받고 강유를 오래전부터 감시해왔습니다. 그는 얼마 전 목격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2주일 전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둑한 밤이었습니다. 강유는 한양 중심가의 불빛이 멀어질 때까지 걸었고 점점 더 깊숙한 산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살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검계의 요원 도연이 그의 뒤를 밟고 있다는 것을. 한밤중에 관복을 입은 채 궁을 빠져나가는 강유의 모습이 도연의 눈에는 아무래도 수상해 보였던 것입니다. 강유는 마침내 깊은 산속 허름한 흉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달빛 아래 흉가의 모습은 으스스했고 기왓장이 군데군데 깨져 있었으며 창호는 너덜너덜 깨져 있었지요.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고목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인 채 강유를 지켜보았지요. 강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흉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흉가 안에서 희미한 등불이 깜빡였고 낮은 목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발소리를 죽여가며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찢어진 창호지 틈으로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방 안에는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사내가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강유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임금의 신임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됐어. 그 여인을 어떻게 이용할 생각이요? 걱정 마시오.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면 될 것이오. 내가 그녀에게 접근하여
바람소리에 나머지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도연은 그들이 은채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유의 교활한 미소가 달빛에 번뜩였고 그를 둘러싼 자들의 눈빛은 음험했습니다. 그들은 은채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 무언가 크고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들 분명 영모와 관련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다. 도연은 그들의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들이 은채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지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검은 꼴을 닦고 정성 들여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에서 그녀를 지켜보았지만 어느새 도연은 그녀의 맑은 눈빛과 진심 어린 음악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연주할 때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만드는 신비한 매력이 있었지요. 그렇게 도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채를 향한 마음이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검계의 요원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기에 그저 그림자처럼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은채의 아름다운 음악은 그가 충성하는 임금의 유일한 위안이었기에 임금을 위해서라도 은채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당장 그들을 잡아다 반역죄로 넘기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다른 관리들도 엮여있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했기에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유를 기필코 막으리라 마음을 다지며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며칠 후 강유는 평소처럼 은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연습하실 생각이신가요? 연습은 아니고 임금님께 들려드릴 곡을 고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강유는 마치 단순한 호기심인 듯 물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태평시대를 2번씩이나 청하시더군요. 피곤해 보이실 때면 이 곡을 들으시며 눈을 감고 계시곤 하죠? 그렇군요. 전하께서는 주로 언제 음악을 들으시나요? 보통은 해질 무렵이나 달이 뜬 후에 부르시지요. 특히 요즘은 늦은 밤에도 자주 부르시는데 아마도 잠이 잘 안 오시는 모양이에요. 은채는 임금의 모습이 떠올랐는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유는 그런 은채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도 강유는 자연스레 은채에게 임금과 관련된 정보들을 걱정하는 척하며 물었고 은채는 순순히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강유는 궁궐의 자세한 사정과 임금이 잠드는 시각, 그리고 경비가 언제 허술한지까지 알게 되었지요. 강유는 자신의 계획이 하나둘 실현되어 가는 것을 보며 남몰래 간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정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조전랑을 맡았던 관리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조전랑은 관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자리였기에 이 자리를 차지하면 막강한 권력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들은 갑작스레 공석이 된 자리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넓히려는 관리들이 서로 자신의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 했고 이로 인해 조정은 매우 혼란스러웠지요. 임금은 이런 상황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은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맑은 검은 고소리만이 임금의 어지러운 마음을 달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채야, 임금은 한숨을 내쉬며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의 검은 꽃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이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구나. 은채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검은고의 줄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이 검은고 줄을 튕기자 맑은 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야, 최근 조정의 문제로 마음이 심란하구나. 전하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여 건강이 상하실까 걱정되옵니다. 대신들도 언젠가 전하의 큰 뜻을 헤아릴 날이 올 것이옵니다. 은채의 진심 어린 말에 임금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의 말처럼 이런 때일수록 내 편을 들어줄 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당파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자, 부패한 관리의 비리를 낱낱이 밝혀줄 이가 필요하다. 은채는 임금의 고민 어린 목소리를 듣고는 다시 검은 고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찬 용기를 북돋아주는 곡조였지요. 임금은 은채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고 이윽고 굳은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내로 적당한 인물에게 이조 전랑으로 임명하는 교지를 내릴 것 같구나. 이것이 나라를 위한 옳은 길이라 믿는다. 전하의 현명하신 판단을 백성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은채는 임금의 결연한 어조에서 큰 결심이 섰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정성스레 검은고를 연주하며 임금의 마음을 달래드렸지요. 다음 날 강유는 다시 은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치는 밤이었지요. 둘은 오랜만에 깊은 입맞춤을 나누고 서로의 몸을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남녀의 흥분된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지요. 한바탕 흥분이 가라앉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누웠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배웠나요? 은채는 강유의 품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하께서 많이 피로해 보이셨어요. 강유가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조 전랑 자리 때문에 고민이 깊으신 듯하고. 은채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전하께서 무척 고민하고 계세요.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실 정도로. 강유는 은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전하의 마음이 걱정됩니다.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하시진 않으셨나요?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은채는 강유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임금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그녀를 안심시켰지요. 전하께서는 당파에 휘둘리지 않으며 탐과 놀이를 고발할 만한 인물을 생각하고 계신 듯합니다. 강유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느 당파 싸움에도 끼어들지 않고 관리들을 고발할 만하니 그리고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대상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홍상이었습니다. 그가 이조전랑이 되면 강유의 무리를 몰락시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 않게 표정 관리를 하며 임금을 걱정하는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군요. 전하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니 틀림없이 좋은 선택이실 거예요. 은채는 강유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유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으니 돌아가 쉬는 게 좋겠어요. 내일도 전하를 위해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드려야 하지 않나요? 은채는 강유의 말에 수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은채가 떠나자마자 강유의 얼굴에서는 다정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검은 도포를 걸치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깊은 산속 허름한 흉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흉가에 모인 검은 복장의 사내들 앞에서 강유는 자신이 은채에게 들었던 것을 전했습니다. 임금께서 홍상이를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소. 그의 말에 사내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홍상이라 그자가 이조 전랑이 된다면 우리들은 모두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것이요. 한 사내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들 무리는 홍상이를 원수에 가깝게 여겼습니다. 과거 홍상이는 뇌물을 받아먹고 당파 싸움을 하는 대신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린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강유의 많은 집안 사람들이 귀양살이를 하거나 좌천되었지요. 그리고 그들 무리 중 일부도 홍상이의 상소문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 강유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거사를 앞당겨 반란을 일으킬 것이오. 강유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반란이라 준비는 다 되었소? 한 사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소. 은채를 통해 정보를 좀 더 얻은 뒤 침입할 계획이오. 사내들은 강유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했습니다. 언제 실행할 생각이시오?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적어도 사흘 안으론 움직여야지요. 임금께서 교지를 내리시기 전에 움직여야 하니. 그때였습니다. 흉가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방향을 주시했지요. 누구냐? 강유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바람만이 흉가에 깨진 창호 사이로 스며들었지요. 강유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를 감시하는 자가 있을지 모르니 오늘은 이만 헤어지는 것이 좋겠어. 사내들은 모두 동의했고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강유도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흉가 근처에 숨어있던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그는 은채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일을 막아야 했기에 그는 곧바로 은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가운데 조용한 거리를 걸어 은행나무가 서 있는 골목을 지나자 은채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방에서 울려 퍼지는 검은 고소리는 마치 달빛처럼 맑고 청아했습니다. 평소라면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두드리자 검은 고소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누구신가요? 문 너머로 들리는 은채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은채 낭자, 저 도현입니다. 대문 안쪽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이내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은채는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 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신가요? 은채 낭자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볼 수 없던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밤중에 젊은 남자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도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지만 은채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대문 밖에 한 걸음 떨어져 섰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은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검계의 일원입니다. 검계라니요?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저희는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을 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평소 장학원에서 은채의 말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은밀히 살필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에서 거짓이 아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낭자께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강유 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말에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유대인이 무슨 일이라도 낭자께서는 강유 대인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신가요? 그분은 음유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마음을 다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강유는 반란을 꾀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은채는 도연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분은 늘 전하를 걱정하시고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도성 외곽의 허름한 흉가에서 반란 세력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들은 대화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임금의 속내를 알기 위해 은채에게 접근했다는 것,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계획까지. 그래서 낭자께 늘 전하의 일상을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은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들어 강유가 항상 임금의 일과를 묻던 이유는 그의 간악한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어찌 이런 일이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믿었는데 그분의 따뜻한 말들을 모두 진실이라 생각했는데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도연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유는 오랫동안 이런 계획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눈가에 이제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내일 밤 강유가 다시 낭자를 찾아올 것입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시되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다 이어갔습니다. 그가 임금님에 대해 묻거든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연은 은채에게 그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일 계획을 일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와 마주하는 것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저희가 늘 가까이서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낭자께서도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도연님, 은채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저 저를 멀리 하시면 될 텐데.
도연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했습니다. 낭자의 연주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그 맑은 소리에 깃든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낭자께서 그들에게 속아 고통받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은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조심하십시오. 해가 지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도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은채는 오랫동안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매화 꽃잎은 계속해서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전과 같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은채는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저녁 평소처럼 강유가 은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채 낭자. 강유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강유의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미소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전하께서는 어떠신가요? 강유가 평소처럼 무심한 듯 물었습니다. 은채는 검은 고주를 매만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여전히 많이 피로해 보이세요.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신가 보네요. 강유가 은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한때는 그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저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강유는 은채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궁궐 안이 어수선한 것 같아 걱정입니다. 호위무사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최근 전하께서 궁궐 동쪽에 큰일이 일어나는 악몽을 꾸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들이 동쪽으로 많이 이동했지요. 은채는 도연이 일러준 대로 강유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은채의 말을 듣자 강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서둘러 도성 외곽의 흉가로 향했습니다. 강유가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밤중이 기회요. 궁궐 동쪽에 경비가 몰려있어 서쪽은 허술할 것이요. 다음 날 새벽달이 구름에 가려질 때를 노립시다. 강유의 무리들은 간악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날 밤이 밝았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진 깊은 밤, 수십 명의 무리가 도성의 서쪽 담장 아래 모여들었습니다. 강유는 은채가 알려준 말을 찰석같이 믿으며 서궁 쪽으로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일제히 밝혀졌고 수백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히자 그들은 이미 포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적들을 체포하라. 도연의 외침과 함께 검계의 요원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함정이었나? 그는 비로소 은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이미 진퇴양난에 빠진 반란군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강유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궁궐의 담장을 넘고 온 힘을 다해 질주한 끝에 간신히 군사들을 따돌렸지만 강유는 자신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은채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강유는 잡힐 때 잡히더라도 은채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은채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편 도연은 반란군을 제압한 후 강유가 사라진 것을 알아챘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도연은 곧장 은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방으로 검은 그림자가 다가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멈추시오. 도연이 외치자 강유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단도가 들려 있었지요. 내 놈이 여기까지 쫓아왔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다. 항복하시오. 하지만 강유는 비웃었습니다. 도망이라고. 내가 여기 온 건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말과 함께 강유는 은채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순간 은채의 비명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그의 앞을 막아섰고 차가운 단도가 도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도현님? 은채의 절규가 밤하늘을 찔렀습니다. 곧이어 강유는 도연의 몸에서 단도를 뽑아 은채를 향해 휘두르려 했으나 이를 눈치챈 도연이 그의 팔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강유와 도연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도연의 상처는 점차 벌어졌고 도연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달려온 검계의 요원들이 강유를 제압했습니다.
낭자, 괜찮으신가요? 도연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서 의원을 불러오세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정도의 상처는.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곧 도연은 궁궐로 옮겨져 어이에게 급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채는 도연의 치료를 지켜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의 숨소리가 약해질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고 그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도현님, 제발 눈을 떠주세요. 은채는 도연의 손을 잡은 채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3일 밤낮이 지나고 도연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처음 본 것은 자신의 곁에서 잠든 은채였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흐트러진 채 의자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창백한 안색이 역력했습니다. 낭자, 도연의 희미한 목소리에 은채가 눈을 떴습니다. 도현님?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그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이렇게 곁을 지켜주시다니. 도연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찌 자리를 뜰 수 있겠어요? 저 때문에 이런 큰 상처를? 은채의 목이 메었습니다. 왜 저를 위해 그런 위험을 무릅쓰신 거예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낭자의 검은고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맑은 소리처럼 순수한 낭자의 마음을 사랑했습니다.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현님, 그래서 낭자가 다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제 목숨이 다하더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은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유와 그의 무리들은 반역죄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이 꾸민 반란의 전모가 밝혀졌고 그들과 내통했던 관리들도 하나둘 잡혀들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은채는 여전히 장학원에서 검은고를 연주했고 도연은 검계의 요원으로서 임금을 보필했습니다. 이제 은채의 검은고 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멀리서 그녀의 연주를 듣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내가 된 은채의 맑은 음색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나눈 진실된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조선 함경도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때 평화롭고 조용한 농사일과 가족의 따뜻한 일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그곳의 풍경은 한가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맞닿은 지역이었던지라 외세의 침략은 불가피했죠. 평화로운 일상은 갑작스러운 오랑캐의 침략으로 모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황급히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전쟁에 차출해 전장에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어머니들은 아들을, 아내들은 남편을 떠나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떠나는 자식들의 어깨를 붙잡고 애써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했으며 눈빛 속에는 떠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조정에서 차출된 남자들은 하나둘 전장으로 떠났고 떠나면서도 마을에 돌아올 기약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일부 늙은 남자 노인들이 있었지만 젊은 사람들은 죄다 여자들이었죠. 그들은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며 남은 자식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이들은 남편과 아들이 전쟁에 나가며 겪게 될 고통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마을은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길어졌습니다. 기약이 없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여자들만 남은 마을은 버티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젊은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건만. 마을 여인들은 곡소리를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죠. 마을 일을 함께 도와주고 힘쓸 젊은 남자 한 명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과부천지라고 할 정도로 여인들만 남은 마을은 쇠퇴해갔고 결국 마을 사람들은
젊은 남자 관리를 한 명이라도 제발 보내달라는 상소문을 관청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원준으로 젊고 잘생긴 하급 관리였습니다. 이제 막 관청에 부임한 터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관청에서 현장 경험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그를 마을로 파견한 것이죠. 원준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여인들은 기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인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돌려 그에게 시선을 주었죠. 아주 잘생긴 미남인데다가 키도 훤칠하게 크고 몸도 탄탄한 것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간 기존 마을 남정네들이 순간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원준의 모습에 매료된 것이었죠. 원준은 마을의 상황을 차분히 살펴보며 필요한 일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관청에서 보낸 사람인 만큼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충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은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기록해 집으로 돌아왔죠. 단순히 관리가 아니라 마을에 소속된 한 명의 일원으로서 다시 마을을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원준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선 농사일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의 대부분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에 농사를 돕는 일이 마을 회복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준은 아침 일찍부터 일손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쟁기를 끌고 씨앗을 뿌리며 노동의 고단함을 몸소 체험했지만 그만큼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의 밭을 먼저 관리해 주기로 했죠. 날이 더워 그가 우통을 벗고 일을 할 때면 은근히 마을 여인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새참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그의 근육에 시선이 꽂힌 여인들은 아랫도리가 축축해지기도 했죠. 전쟁이 시작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욕구를 풀지 못한 여인들이 마을에 한가득이었습니다. 과부들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젊은 남자를 데리고 한바탕 일을 벌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죠. 남자라곤 노인들만 있던 마을에 원준이 부임한 것은 남색을 밝히는 여인들에게는 정말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죠. 원주님은 정말 멋지군요. 힘도 좋고 일도 잘하잖아요. 마을의 젊은 과부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농사일을 돕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고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능숙한 일 처리에 반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원준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또 다른 여인이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과부로 남편을 잃은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에게 원준은 그 어떤 남자보다 강하고 든든한 존재였기에 마음속으로 깊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여인들은 원준과 더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원준이 마을을 돕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마음은 서서히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원준은 그들을 경계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마을의 일원으로서 여인들의 마음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일으킬까봐 걱정하기보다는 함께 힘을 합쳐 이 고난을 이겨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루는 마을 젊은 과부들이 단체로 원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손에는 먹을 것이 한가득 들려 있었죠. 이들은 모두 힘쓰는 일이 필요해 원준에게 부탁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원준은 여인 한 명 한 명의 부탁을 결코 거절하는 일이 없었죠. 밤늦은 시간까지 마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힘쓰는 일을 해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착한 원준의 심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고장난 집을 고쳐주거나 농사를 대신 해주거나 쌀을 날라주었습니다. 그렇게 원준이 힘을 쓰는 일을 해준 날 밤에는 젊은 과부들이 이불 속에서 남몰래 원준을 상상하며 즐기기도 했습니다. 과부들은 점점 더 자주 원준의 집을 찾았고 사소한 일들을 부탁하면서 그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원준은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더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며 서로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원준을 향한 감정이 깊어지는 여인들이 늘어났지만 그는 여전히 마을을 돕는 일에 집중하며 마을의 화합과 회복을 위한 일에 힘썼습니다. 원준이 마을에 어느 정도 정착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은 길어졌고 남편들이 마을로 돌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죠.
마을 여인들은 남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원준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남자들은 거의 모두 전쟁에 나갔고 남은 이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기에 원준은 마을에서 유일한 젊고 건장한 남자였습니다. 마을 여성들은 누가 원준의 마음을 얻을 것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는 경쟁이 생겼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원준과 가까워질지, 누가 원준의 아이를 가질지 속삭이며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여월마님이었습니다. 여월마님은 전쟁 전부터 이미 남편을 두고도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맺었던 젊은 과부였고 마을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왔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원준이 마을에 온 이후 여월은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월은 원준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던 대표적인 과부였습니다. 전쟁 전에도 이미 여러 마을 남자들을 홀렸을 만큼 아주 크고 볼록한 여월의 몸매는 원준도 사내인지라 눈길이 갔습니다. 하지만 관리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여월을 탐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죠. 마을이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월은 원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원준이 일을 돕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옷매무새를 제대로 여미지도 않아 뽀얀 살결이 제대로 드러나게 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원준의 시선을 끌려고 했던 것이죠. 몸을 숙일 때 옷깃 사이로 중요한 부위가 선홍빛 조롱박처럼 드러나도 여월은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준이 그것을 탐해주길 바랐습니다. 여월은 자신의 의도를 점점 더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조금 더 의도적으로 그에게 다가갔고 다른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며 원준과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원준나리, 오늘은 제가 특별히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잠깐 쉬세요. 이렇게 바쁘게 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잠시 쉬면서 우리 얘기도 나누고 조금 편안히 있어요. 여월은 원준에게 노골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분명했죠. 다만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월은 원준이 다른 여자들에게 시달리다 지쳐 결국 마을을 떠나게 될까봐 마음 졸이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마을 여인네들이 원준을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음흉해졌고 더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하려고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여월은 마을의 여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여월이 집으로 부른 여인들은 모두 원준에게 하나같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원준나리에게 모두 관심이 있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그의 마음을 탐낸다면 결국 그가 지쳐서 마을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건가요? 여월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을은 더 망가질 게 뻔하고 우리도 아주 유능한 젊은 관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편을 잃어 우리 모두 힘든 건 익히 알고 있지만 사내 하나를 두고 이런 식으로 그를 차지하려고 싸운다면 결국 마을은 그를 잃을 것입니다. 그녀는 원준이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월의 말을 마을 여인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원준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다른 여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여월의 말에 반기를 들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여월이 숨을 고르더니 모두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원준나리를 불러오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합시다. 이미 전쟁이 오래 지속이 돼서 가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사내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인 단 한 명만이 원준나리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원준나리의 아이를 가장 먼저 베는 여인에게만 나리를 허락하는 것으로. 여월은 결단을 내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고 방 안에 모인 여인들은 모두 흠칫 놀랐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여월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듯했죠.
그러니까 원주님의 아이를 먼저 임신하는 사람이 그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한 과부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부터는 더 이상 원준나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로 해요. 이렇게 해서 그가 지치지 않고 마을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월은 분명히 말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혼자 상대하기엔 아무리 원준나리 같은 건장한 사내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말고 여월마님이 이야기한 대로 하는 것이 좋겠어요. 한 과부가 이야기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즉시 여월은 원준의 집을 찾아가 그를 데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마을 과부들과 여인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원준은 의아해했죠. 여월은 원준에게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준 나리, 저희는 나리가 마을에 온 후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리가 온 후로 마을이 안정을 찾았지요. 전쟁이 난 후로 젊은 사내들은 씨가 말랐고 마을의 남자라고는 온통 늙은이들 뿐이었는데 그래도 나리가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월이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관리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저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원준이 물었습니다. 지금 나리께서 저희 마을을 위해 혼신을 다해 주신다는 걸 압니다. 허나 아시다시피 이 마을에는 젊은 사내가 나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일 저 일 마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것은 너무도 잘 압니다만 마을 젊은 처자와 과부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딱 하나 부탁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인가요? 마을이 활기를 띠고 여인들도 다시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기 위해서면 욕구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몸이 노곤하면 잠을 자듯이 몸이 달아오르면 이것도 해결해야 사람 사는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나마 마을 처자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라도 나리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로 이어진다면 우리 여인들은 더욱 정신적으로 고달파질 것이고 마을은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월이 이야기하자 옆에서 하나둘씩 젊은 과부들도 거들었지요. 원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을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 했지만 여인들의 요구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마을을 다시 일으키려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인 고민이 그의 마음을 계속 흔들리게 했습니다. 여월마님, 이것은 정말 마을을 위한 일일까요? 원주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과 함께 신중한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여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월은 그런 원준의 말에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원준 나리, 당신이 여기 온 이유는 마을을 돕기 위해서죠. 마을의 문제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인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마을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가 더 이상 슬픔과 불안에 빠져서 마을을 지킬 수 없어요. 원준 씨가 이 일을 맡아준다면 마을의 사람들은 다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원준은 그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을 다시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여월이 제안한 일이 마을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준은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도 마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밤마다 여러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도 마을을 위한 일이라면 맡겠습니다. 그의 승낙을 받은 여월과 다른 여인들은 기뻐하며 서로의 눈을 맞췄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밤마다 과부들이 하나씩 원준의 집을 찾아와 거사를 치렀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사내의 힘에 흠뻑 빠진 과부들은 앙칼진 소리를 내며 방안을 열기로 가득 채웠죠. 원준은 처음에 마을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이 일이 마을을 돕는 일의 일환이라는 생각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혈기왕성한 성격과 마을을 위한다는 사명감이 그를 움직였고 여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반겼죠. 몸을 이용해 여인들을 만족시켜주고 이를 통해 마을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고 여인들에게서 감사의 말을 들을 때마다 원주는 스스로가 마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주는 점차 그 일에 무의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을 느꼈던 일이 점차 반복되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자꾸만 싹트기 시작했죠. 사실 이 여인들은 다 임자가 있는 몸들 아닌가. 근데 내가 어찌 속으로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탐스럽다고 생각했던 과부들의 몸도 이제는 별 감흥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죠. 그는 여전히 마을을 돕는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일 밤 여인들이 찾아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상에 점점 피로감이 쌓여갔습니다. 아무런 애정이 없어서였을까요? 여인들은 생각했던 대로 아이가 배지 않았습니다. 분명 원준의 큰 것이 들어와 한가득 몸속을 적셨지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 어떤 과부도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여월을 비롯한 여인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죠. 지친 원준이 돌연 마을을 떠날 수도 있을 거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고달픈 하루를 보내던 원준은 어느 날 처음 보는 젊은 여인을 마주쳤습니다. 마을 가장 구석에서 홀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던 진태화라는 여인이었죠. 그녀는 쌀가마를 지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태화의 아리따운 모습과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호기심에 원주는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화는 그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지만 무언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돌았고 원주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에 사시는 분입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태화가 들고 있던 쌀가마를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살짝 경계심을 보였지만 원주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태화는 고개를 돌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고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리 주시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원주는 여전히 태화가 짊어진 쌀가마를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말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태화는 잠시 망설였지만 원준의 진지한 태도에 결국 쌀가마를 내주었습니다. 원준은 가마를 어깨에 지고 태화와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준이라 합니다. 마을에 파견된 관리입니다. 원준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태화는 잠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원준의 진지한 태도와 함께 처음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마을을 위해 힘써주신다고요. 태화는 원준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마을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직접 자신을 돕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은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진태화는 오라버니인 진태평이 전쟁에 나간 후 태평의 자식 2명을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애딸린 과부로 잘못된 소문이 돌긴 했지만 태화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었죠.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도 그녀는 오라버니의 자식들인 금동이와 은동이를 기르는 데만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실한 처자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아이 2명을 길러야 하는 일은 정말 고달팠죠. 외롭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때문에 태화는 원준에게 처음에는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돕는 그가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행동하는지 아니면 어떤 흑심이 있어서 다가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녀를 키우십니까? 쌀을 지고 태화의 집에 온 원준이 물었습니다. 네, 근데 제 아이들은 아니고 오라버니의 자식들입니다. 오라버니가 전쟁에 나가시는 바람에 태화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슬픔이 묻어났지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제게 말하십시오.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이 몸을 보시죠. 원준이 태화의 긴장을 풀어주려고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잡아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태화는 피식하며 살짝 미소를 지었죠. 백옥 같은 피부와 향긋한 미소에 원준은 갑자기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마을의 다른 여인들을 봤을 때는 한순간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휩쓸려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젊으신 분 혼자 집안을 이끌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마을 사람들 모두를 도와드리러 온 것이니 제가 할 일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원준은 따뜻한 말투로 태화에게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어김없이 과부들이 원준의 집을 찾아와 옷을 풀어헤쳤습니다. 위아래로 흔들리는 움직임 속에서도 원준은 온통 태화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죠. 과부들이 내는 앙칼진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머릿속에는 온통 태화와 나눴던 대화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태화는 원준과 점차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은 태화가 홀로 하기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찾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고 금동이 은동이와 놀아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태화 역시 처음에 가졌던 경계심은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원준의 모습과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것이지요. 원준의 말 속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원준은 태화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기울였고 그녀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점차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을을 돕기 위한 연대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태화는 원준의 따뜻함과 진심에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원준은 태화의 강한 의지와 책임감에 감동했습니다. 둘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마다 서로의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원준이 태화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난 후 둘은 밖으로 나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마을은 조용했고 별빛만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화는 원준과 함께 걷는 것이 낯설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참 외로웠습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제가 의지했던 오라버니는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저도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리께서 와주신 덕에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감사드려요. 젊은 나이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제가 마을에 있으니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인걸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태화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또 그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던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원준이 자신에게 건넨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 순간 그녀는 원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원준과 태화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금동이 은동이도 이제 원준을 정말 아비 대하듯하며 잘 따랐죠. 원준은 이제 다른 과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옷을 풀어헤치고 자신에게 달려들어도 눈 깜짝하지 않았죠. 원준과 태화는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마다 태화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고 저녁 식사를 얻어먹었던 원준은 자신의 집에서 대접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태화는 은근 긴장을 했지만 하나도 싫지 않았습니다. 이끌리듯 그의 부름에 응하고 원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터에서 닭을 잡아와 푹 고운 뒤 태화에게 대접한 원준은 흐뭇하게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리가 음식 솜씨가 아주 대단하시네요.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원준이 말하며 웃자 태화는 소녀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두 사람은 방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방 안 공기는 왠지 뜨겁게 데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기묘한 정적 속에서 두 청춘 남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준과 태화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맞추고 서로의 그곳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아찔하고 움찔거리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크게 헉헉 소리를 냈습니다. 태화도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젊은 사내의 손길에 몸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그녀 역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터져나오는 앙칼진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고 느꼈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원준은 태화에게 진심을 담아 사랑을 고백했고 태화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며 동이 틀 때까지 뜨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녁 무렵 원준을 탐하기 위해 집에 찾아왔던 여월이 이들의 관계를 눈치채고 만 것이지 뭡니까. 여월은 어떻게든 원준을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켠 여인이었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원준이 태화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것 같아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죠. 그도 그럴 것이 원준이 평소 다른 여인들과 거사를 치를 때 내던 소리와 많이 달랐습니다. 태화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눌 때 원준은 정말 진심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과부들과 할 때는 어떤 감흥도 없어 보이던 원준이었는데 태화와 할 때는 금방이라도 미치겠다는 듯이 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월은 원준과 태화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자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준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다른 여인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했죠. 여월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차 불안해졌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원준을 향한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그 욕망은 단지 원준을 차지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태화가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월은 태화가 집 앞에서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며 그녀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태화는 금동과 은동을 데리고 마을 안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었지만 여월은 그 모습을 관찰하며 태화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태화는 점점 더 피곤해 보였고 그녀가 일하는 모습도 예전보다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여월은 태화가 갑자기 식사를 거르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가끔씩 속이 울렁거린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월은 곧바로 그 징후가 입덧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태화는 몸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난 후 어지러워하다 갑자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여월은 그 순간 태화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죠. 태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원준의 씨로 만들어진 것이겠죠. 여월은 더 미루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본격적으로 태화에게 접근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태화야, 요즘 들어 마을에 잘 보이지도 않고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많이 모셨으니까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라버니 아이들을 돌보느라 시간이 참 없었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다, 안 그래도 너가 걱정돼 지켜봤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구나. 어디가 아픈 게냐? 얼마 전부터 갑자기 속이 좋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카 2명을 길러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몸이 이래서야 제대로 할 수 있을런지. 오라버니 소식은 아직인 게냐? 기약이 없습니다, 마님. 태화 역시 뱃속에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원준의 아이일 수밖에 없었지만 아직 원준에게 말을 꺼내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태화야, 아무래도 너가 아이를 뵌 것 같구나. 마을의 사내라고는 원준 나리밖에 없는데 어찌 저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생각인 게냐?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찾아왔는데 어찌 이 가여운 것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태화는 반드시 아이를 낳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여월이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너 형편에 기를 수가 없을 것 같구나.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데려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데. 넌 조카라도 있지. 나는 아무도 없어 참으로 외롭구나. 또 네가 혼자 아이 3명을 기르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이 말이다. 내가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해주면 내 남편이 갖고 있던 농작지의 반을 너에게 주도록 하겠다. 농작지의 반이라니. 여월의 남편은 마을에서도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했던 양반이었기에 그의 농작지 반만 가져가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었죠. 태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를 주기만 한다면 앞으로 먹고 살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님. 태화는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당장 결정을 내리기에는 정말 큰일이었죠. 원준에게도 당장 이 이야기를 전하진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그럴수록 태화는 원준을 향한 마음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느꼈죠. 사내로서 젊은 처자와 하룻밤을 보내면 마음이 식을 법도 한데 어찌 되어서인지 원준은 그날 이후 태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곱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화도 이 감정을 느끼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태화는 점차 원준의 변함없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준은 마을의 일을 열심히 돕는 한편
태화와 아이들에게도 많은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준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그가 단순히 자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뿐만 아니라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여월은 태화의 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월은 여전히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놓지 않았고 태화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태화에게 접근하여 고민이 된다면 농작지와 거금까지 같이 주겠다고 제안했죠. 그러나 태화는 더 이상 여월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마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이 소중한 생명을 어미도 아비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준나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여월이 태화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직 나리께 말씀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허나 어찌 어미가 되어 자식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설령 나리가 저를 버리더라도 저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태화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여월은 태화의 대답을 듣고 깊은 좌절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그녀의 계획은 무산되었고 태화와 원준 사이의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태화는 원준과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결심을 확고히 하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원준에게 고백하려 했습니다. 원준 나리께 중요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화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나리의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원준은 태화의 고백을 듣고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표정이 굳고 말았죠. 그 모습에 태화는 속으로 좌절했습니다. 관리인 원준이 아이를 뺀 미천한 자신을 원망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굳었던 원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인가요? 당신과 제 아이가 자라고 있다니.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군요. 제가 아비가 되는 것인가요? 태화는 원준의 반응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원준이 이 아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지만 원준은 자신이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며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태화는 원준의 말 속에서 진심을 느끼며 그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준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새 생명의 부모로서 또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혼인을 약속했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 태화가 힘들어지기 전에 빨리 혼인식을 올리기로 했던 것이죠. 혼인식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원준을 탐하던 과부들도 참석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욕구 때문에 한 젊은 사내의 인생을 망칠 뻔했다는 생각에 후회스러움을 느꼈고 그런 원준을 구해준 태화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도 했죠. 그 자리에는 여월도 있었습니다. 어딘가 씁쓸한 표정인 여월은 끝내 쓴웃음을 지으며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태화와 원준이 낳은 아이를 함께 축복하며 그들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원준과 태화는 그 사랑을 통해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충청도 태안 지방의 어느 어촌 마을에 대근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근이는 그 마을에서 여러 척의 어선을 부리는 선주 최씨 부인이 배를 타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라고 집에 데려온 머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 통에 농사일이나 나무를 해오는 등의 일을 주로 하였지요. 최씨 부인은 몇 해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어선들을 부리며 머슴과 여종을 데리고 농사일까지 해내는 그 마을에서 유명한 과부였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엔 그저 시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탁주나 한 사발 마시면 그만인 날씨인데 대근은 그날도 어김없이 최씨 부인의 성화로 밭에 고랑을 파기 위해 나왔습니다. 대근이는 산 중턱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해도 해도 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일에 지쳐서 원두막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어느새 낮잠에 빠져버리는 것이었지요. 날이 하도 덥다 보니 대근이는 잠결에 옷을 벗어던지고 자기도 모르게 바지까지 훌러덩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자신의 선앙당으로 가고 있던 무당 원려가 지나가던 길이었지요. 무당 원려가 원두막 옆을 지나가던 참에 웬 사내 하나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원두막에 벌러덩 누워서 자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원려는 당혹스러워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요. 그새 원려의 얼굴은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에구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람. 내가 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구나. 어쩌자고 벌건 대낮에 이러고 자고 있단 말이냐. 원려의 말에도 사내는 코를 골며 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내를 자세히 보니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선주 집안인 최씨 부인의 머슴 대근이었습니다. 대근이 원려가 온 줄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자 원려는 고개를 들어 원두막 안의 대근이를 다시 보았지요. 아니 그런데 언뜻 보니 대근이의 것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마치 저 옆에 농사 짓고 있는 싱싱한 가지만한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의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본 적 없던 무당 원려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려는 호기심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이미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어린 나이에 무당이 되고 나서 아직 사내 경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원려는 그 정신없이 자고 있는 대근이를 보니 무척 설레었습니다. 게다가 사내 경험이 어떤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였더랬습니다. 원두막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살짝 한번 보는 것이야 괜찮겠지. 원려는 밭 주변에 혹시나 누가 오는 사람이 없나 살피며 원두막으로 더 가깝게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자고 있는 대근이의 물건에 가까이 갈수록 원려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고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사내의 것을 이리 가까운 곳에서 볼 수가 있겠냐 하는 생각으로 더 다가갔어요. 그런데 자고 있던 대근이가 누워서 기지개를 피면서 움직이는 것이었죠. 그래서 놀란 무당 원려는 대근이에게 들킬세라 정신없이 후다닥 산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선앙당으로 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며 혹시나 대근이가 자신을 본 것은 아닌지 확인하였지만 자신을 본 것 같지는 않아 안심하며 발걸음을 빨리 했더랬습니다. 걸어가는 원려의 얼굴은 이미 홍시처럼 벌겋게 되어 좀 전에 본 것을 잊으려 애를 썼지요. 그런데 가지밭을 지나가며 보이는 것들이 죄다 대근이 것으로 보이며 대근이의 것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해가 질 때쯤 집으로 돌아온 대근이를 보고 최씨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래, 밭일은 다 끝마쳤느냐? 날씨가 무더워 한낮에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내일 가서 마저 끝마치겠습니다요. 대근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니 대근아, 너는 어째 시키는 일마다 그리 대충하고 많은 게냐? 거참 마님도 밭고랑이야 장마 오기 전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마가 오려면 보름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요. 대근이의 대답에 과부는 어이가 없었지요. 너란 녀석은 정말 도대체 네가 열심히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이더냐? 마님 당연히 있지 왜 없겠습니까요? 그게 도대체 뭐냐? 마님 제가 낮에 일하는 것은 힘들어하지만 어찌 된 것인지 밤만 되면 힘이 넘쳐서 제 아랫도리에 힘이 몰리는 것이 밤일 하나는 끝내줍니다요. 최씨 부인은 그 말에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니 아랫돌이라니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죠. 서방님과 사별한 후 밤일은 잊고 살았는데 대근이의 갑작스런 말에 숨겼던 외로움이 되살아났던 것이지요. 대근이의 말에 호기심이 동한 최씨 부인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밭일에 나 힘을 쓸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랫도리에 힘이 들어가면 무슨 쓸모가 있단 말이더냐. 아이고 마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입으로만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요. 낮이 가고 밤이 오면 윗입이 아니라 이불 속 아랫입도 배고파한다는 걸 모르십니까요? 대근이가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힌 과부는 대근이를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면 밤일에 자신이 있긴 한가 보구나. 최씨 부인은 속으로 생각하며 은근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더랬습니다. 머슴 대근이는 일은 하기 싫어 모든 걸 대충대충 했지만 그래도 남자다운 얼굴에 키도 훤칠한 게 허우대는 좋아 보였거든요. 서방님도 잃고 일이 외롭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서방님은 이리 가실 거면 이불 속 재미는 왜 눈을 뜨게 만들어 놓고 가셔서 날 일이 외롭게 한단 말이냐.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말을 곱씹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 입도 배고프다는 대근이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홀로 지내는 최 씨 부인은 그의 대담한 말에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었지요. 한참을 뒤척이던 최 씨 부인은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일도 제대로 안 하던 대근이 그놈이 아주 마음속에 고약한 생각을 심어준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늦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이게 뭔 일이랍니까? 최 씨 부인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이라도 쐬려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런데 마당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헐떡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지요. 여인의 숨소리가 어찌나 자지러지는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최 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았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대근이 방에서 나는 소리잖아. 이제 보니 대근이가 누군가와 즐기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숨어서 가만히 들어보니 대근이의 상대는 자신의 집 여종인 고실인연이 분명했지요. 고실이는 여종들 중에서도 제일 예쁜 처녀였는데 겉으로는 사내도 모르고 얌전한 척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오른 것 아니겠어요. 평생 남자 손도 안 잡을 것처럼 얌전을 떨더니만 고실이 유년이 안 보는 곳에서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있었구나. 오면 나 죽겠네 나 죽어. 나 좀 살려주세요 댁은 오라버니. 고실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흥겨웠고 어찌나 좋은지 즐겁다 못해 숨 넘어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았답니다. 듣고 있던 최 씨 부인은 속에서 천불이 타오르는 것이었지요. 나이도 어느덧 30을 넘어 40 가까이 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연놈들이 아주 질퍽하게 방아지를 해대는구나. 저러다 누구 하나가 죽어도 모르겠네. 한참을 몸을 베베꼬며 훔쳐보던 최 씨 부인은 새벽녘에 울어대는 닭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눈이 충혈되어서는 비틀비틀 안방으로 돌아갔지요. 밤새 보고 들은 일로 인해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던 최 씨 부인의 얼굴은 이미 홍당무처럼 붉어져 있었답니다. 자신의 집 머슴인 대근이가 여종과 그런 관계라니, 더구나 젊고 힘도 좋은 사내종이 밤마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다니 최 씨 부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밤새 보고 들은 일로 인해 외로운 과부의 마음은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지요. 그 다음날 최 씨 부인은 밤새 훔쳐본 것 때문인지 정신이 혼미하였지요. 아침부터 뒷골이 지끈거리고 뺨은 홍시처럼 붉어졌어요. 선착장에 가도 뒤뜰에 나가도 자꾸만 대근이와 고실이 고년의 교성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잠시 기운을 차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는데 마침 선착장에서 어부들이 그물에 붙은 어초들을 떼어낸다고 큰 나무망치로 그물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지요. 그 큰 망치질에 그물들이 떡이 되는 듯 하였지요. 그 망치질하는 것이 어젯밤 대근이가 고실이 고년을 눕혀두고 내리꽂고 박아대니 고실이가 나 죽는다고 요분질 치던 것이 떠오르고 말았지요. 거기다 낮에 대근이가 한 말, 이불 속 입도 배고프다던 그 말까지 자꾸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랫배가 찌릿한 것 같아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와서도 대근이 생각은 떠나지 않았고 밖에 나가도 대근이 생각뿐이었지요. 에구머니, 이놈의 머슴놈이 왜 자꾸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냐. 이러다가는 내가 미치겠구나. 결국 최 씨 부인은 가슴을 감싸쥐고 끙끙 앓다가 그만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서방님을 여인 후로 이렇게 가슴 설레고 몸이 달아오른 적이 없었는데 하필 젊은 머슴놈 때문에 이런 몸살을 앓게 될 줄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풍어와 어선들의 무사귀환을 비는 용왕굿이 한창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 집 앞에 큰 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최 씨 부인도 자신의 어선들의 안녕을 빌기 위해 맨 앞에 나와 빌고 있었죠. 무당 원녀는 화려한 무복을 차려입고 방울을 흔들며 신들린 듯 춤을 추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용왕신께 빌었습니다. 대근이는 원녀가 춤을 출 때마다 출렁이는 그녀의 가슴을 훔쳐보며 아랫도리가 묵직해지는 것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당 원녀가 방울을 놓치며 자리에 주저앉더니 눈을 부릅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구머니, 용왕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이 마을에 용왕님의 노여움을 사는 사내가 있다 하시네. 그러더니 원녀는 방울을 들고 딸랑거리며 마을 사람들을 여기저기 가리키다가 갑자기 멈추더니만 대근이를 가리키며
소리쳤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니놈 때문에 용왕님께서 노하시오. 바다에 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큰 화를 당할 것이라 하시네. 저놈을 내 굿땅으로 데려가 밤새 굿을 해야만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겠구나. 최씨 부인은 깜짝 놀라 대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근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무당님, 제발 말씀대로 저놈을 데려가서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대근이는 원려의 선앙당으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최씨 부인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요즘 대근이만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밤잠을 설치던 참이었는데 잠시나마 대근이를 볼 일이 없어진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최씨 부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에 몰두했지만 저 멀리 선앙당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무당 원려의 날카로운 소리가 담 너머로 들려왔더랬습니다. 저 무당년이 굿을 핑계로 대근이를 데려간 것은 아닌가. 최씨 부인은 자꾸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차마 용왕신의 노여움을 푸는 게 중한지라 무당 원려의 굿을 방해할 수는 없었답니다. 하지만 어찌 한번 타오른 불길이 쉽게 꺼질 수 있겠습니까? 선앙당에서 용왕굿을 드리느라 며칠째 아침 일찍 선앙당에 갔다가 밤이 깊어져서야 집에 돌아오다 보니 대근이 생각이 자꾸나 최씨 부인은 하루 종일 마음이 싱숭생숭했지요. 대근이가 곁에 없어도 자꾸만 생각이 나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이고 이놈의 머슴은 없으니 일손도 아쉽구나. 언제쯤 굿이 끝나려나. 애써 그런 생각을 떨치고 일을 하려는데 마침 고시리가 들어오는 것이었죠. 마님, 몸은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요새 안색이 안 좋으셔서 걱정되었습니다. 순간 최씨 부인은 고시리가 대근이와 신나게 방아를 찧어대던 모습이 머리에 팍 떠올랐답니다. 짜증이 치민 탓인지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지요. 평소엔 그리도 순진한 척하더니 밤에는 아주 요분지를 치며 교성을 집이 떠나가라 지르더구나. 그것이 마님, 밤에 즐거워야 낮에도 기운이 나는 법이지요. 으이구, 사내랑 붙어먹는 게 그리도 좋더냔 말이다. 음양이 조화를 이뤄야 세상만사가 순탄한 것처럼 사내와 여인도 서로 어울려야 즐거운 법 아니겠습니까? 고시리의 말에 최씨 부인은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구절절 고시리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옛기 천박한 것들 같으니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색욕만 하는 것들이 왜 이리 많은지. 최씨 부인은 화를 버럭 내고는 선착장으로 가버렸지요. 졸지에 최씨 부인에게 핀잔을 들은 고시리는 쩔쩔매며 물러났습니다. 마님이 왜 저리 노여워하시나? 난 그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인데. 최씨 부인은 성질을 내고 나온 터라 선착장에서 머슴들에게 일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었지요. 머슴들에게 괜히 짜증을 있는 대로 부리던 최씨 부인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집으로 돌아왔지요. 머릿속에는 온통 대근이 생각뿐이었답니다. 아무래도 대근이가 자꾸만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안 되겠어. 오늘은 선앙당에 가서 굿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구나. 그리하여 최씨 부인은 선앙당으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들리던 꽹과리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지요. 선앙당 안쪽에서 최씨 부인이 이전날 밤에 들었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자지러지는 신음소리였지요. 한낮부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황당한 최씨 부인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 글쎄, 무당 원려가 대근이와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요.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준다더니 이게 무슨 굿인가 싶었습니다. 원려는 누가 보는 줄도 모르고 마치 굿을 하듯 미친 듯이 대근이 몸 위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었고 그 춤사위에 맞춰 심형나게 자지러지는 소리를 내질렀답니다. 대근이는 그런 원려의 몸짓에 맞춰 제대로 어울리고 있었지요. 그를 훔쳐보고 있자니 최씨 부인도 슬그머니 궁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남자를 멀리하기로 소문난 무당 원려가 저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도대체 대근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렇게 정신을 잃게 된 걸까요? 최씨 부인은 점점 더 대근이의 아랫도리 솜씨가 신경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사 세용지 말라고. 이제는 나도 즐겁게 살아야겠다. 최씨 부인도
이제부터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하여 대근이의 아랫도리 솜씨를 자기도 한번 경험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씨 부인은 곧바로 대근이를 찾았습니다. 대근아, 이제 더 이상 선앙당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용왕님의 노여움도 이제는 풀리셨을 터이니. 아이고 마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요. 저도 이제 그만 선앙당 드나들고 싶었습니다. 단골레가 하도 굿을 길게 하시려 해서 아주 곤란하던 참이었습니다요.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마음을 바꿔서 쉬엄쉬엄 살 것이니 그리할 거라. 듣던 중 반가운 말씀이군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대근이는 선앙당에 가는 대신 최씨 부인의 집에서 일을 하였지요. 대근이는 마당을 쓸며 좋다고 떠드는 것이었죠.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한 게 참으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요. 그러냐? 편해서 좋겠구나. 에이, 마님도 참 편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마님을 뵐 수 있어 좋지요. 대근이의 말에 최씨 부인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었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용기를 내 말했죠. 그게 대근아. 사실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때 갑자기 무당 원료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최씨 부인은 황급히 입을 다물었지요. 아, 단골레 오셨는가? 대근이는 이제 집에서 할 일이 많아 더 이상 선앙당에 보내주기 어렵겠네만. 아니, 이게 웬 말씀이십니까? 아직 용왕님의 노여움이 다 풀리지도 않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 알아주시기 바라네. 대근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말에 원료는 인상이 팍 구겨졌지만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지요. 용왕님의 노여움은 핑계였다는 것을 최씨 부인이 눈치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원료는 이러쿵저러쿵 더 떠들었지만 최씨 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늘 가지밭에 일이 많으니 어서 가보거라. 네 마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최씨 부인의 단호한 기세에서 뭔가를 눈치챘는지 대근이는 군말 없이 가지밭으로 향했지요. 대근이가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원료도 더는 할 말이 없었답니다. 허참, 최씨 부인을 조용한 사람으로 봤더니만 이렇게 매섭게 돌변할 줄은 몰랐네요. 용왕님께서 진노하시어 최씨 부인의 어선들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시는데. 무당 원료는 방울을 흔들며 위협적으로 말했지만 최씨 부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마님, 대근이가 선앙당에 와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 어선들은 내 정성으로도 충분하네. 단골레는 이제 그만 돌아가시게나. 원료는 이를 악물며 최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획 돌아서며 소리쳤지요. 아이고 용왕님 보시오. 이리도 무례한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소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오. 하지만 최씨 부인은 원료의 말을 들은 채도 않고 대문을 닫아버렸답니다. 무당 원료가 불만스럽게 떠난 후 산 중턱에 있는 가지밭에서는 대근이가 느리느리 가지를 따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저고리 앞자락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요. 바로 며칠 전 자신이 벌거벗고 잠들었던 그 원두막 옆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대근이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세상에나, 마님. 최씨 부인이 직접 새참 음식을 이고 가지밭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청주병까지 들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대근아, 날이 이리 더운데 잠시 쉬어가거라. 술 한잔 하면서 말이다. 최씨 부인은 얼마 전 대근이가 잠들었던 바로 그 원두막 그늘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술상에는 안주로 바다장어 조림과 묵은지, 메밀전이 놓여 있었죠.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제가 평생 마님께 술상을 받아버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요. 대근이의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그럼 어서 한 잔 받아라. 오늘은 편히 쉬면서 마시거라. 네 마님, 이런 좋은 술이 어찌 술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대근이는 공손히 술잔을 받아들었지요.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잔이 비면 곧바로 채워주었고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어느새 대근이의 얼굴이 발그레해졌습니다. 대근이가 알딸딸하게 취기가 오른 것을 본 최씨 부인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 참 잘 마시는구나. 그래 사실은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아이고 마님,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면 어서 말씀하시지요. 뭘 이리 돌려 말씀하십니까요? 그게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이불 속 입이 배고프다던 그 말 말이다. 요즘 들어 내 이불 속 입도 자꾸만 배고파하는 것 같구나. 어이구, 그거 큰일이네요. 그게 배고프면 큰일 나는 법입니다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좀 도와주면 하는구나. 눈치 빠른 대근이는 최씨 부인의 말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마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불 속이든 물 속이든 들어갈 터인데요. 그래? 그럼 오늘 밤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 처소로 올 수 있겠느냐? 당연하지요, 마님.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레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리하여 그날 밤 대근이는 최씨 부인의 안방으로 살그머니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마님, 제가 왔습니다요. 그래, 들어오너라. 대근이가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서니 놀랍게도 최씨 부인이 푸짐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쇠고기 육전에 백숙하며 거기에 파향 가득한 파전까지 안주들의 고소한 향이 방 안 가득 퍼져 있었지요. 대근이는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차린 것이 변변치 않지만 많이 먹거라. 아이고,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평생 이렇게 호화로운 술상은 처음 받아봅니다요. 그래? 자, 일단 한잔 하거라. 오늘 내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할 테니 이건 미리 주는 수고비라 생각해거라. 마님, 수고비는 무슨, 마님 부탁이라면 이 대근이 뼈가 부서져도 해내야지요. 최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너의 말이 다 맞는 것 같구나. 이제부터는 나도 너에게 사는 재미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 참으로 잘 생각하셨습니다. 인생이 일이 짧은데 낮에 일만 하고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잘 말했다. 자, 음식들이 식기 전에 어서 들어라. 대근이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술잔을 비우고 맛있는 안주를 연거푸 집어먹었습니다. 푸짐한 술과 안주에 취기가 돌자 대근이의 담력도 커져갔지요. 마님, 사실 전 그동안 마님을 뵐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요. 어찌 이리 젊고 고운 분이 계실까 하고 말입니다. 아이고, 농을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 나도 이제 30 넘어 40이 다 되어가는데. 아닙니다요. 제 눈에는 마님이 이 마을에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요. 피부도 이리 곱고 눈매도 이리 고우시니. 세상이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씨 부인은 대근이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정이 전신으로 퍼져나가 숨이 자꾸 가빠져왔지요. 서방님을 여의고 난 뒤로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지 최씨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나 봅니다. 아니다, 괜찮다. 듣기 좋구나. 그럼 다행입니다요. 사실 나도 널 볼 때마다 생각했다. 어찌 저리 사내답고 잘생긴 사내가 다 있나 하고. 최씨 부인의 그 말에 대근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지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여기서 더 망설이다간 달아오른 몸이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대근이는 과감히 술상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최씨 부인의 허리를 와락 끌어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위 같은 힘에 최씨 부인의 그곳에 대근이의 아랫도리가 뜨겁게 부딪혔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이 대근이의 아랫도리만 믿으시면 됩니다요. 대근이가 저고리를 벗어던지자 호롱불 아래로 단단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어찌나 튼실한 몸인지 최씨 부인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죠. 둘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입술이 맞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님, 어서 나와 보셔요. 선착장에 우리 배들이 들어온다고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고시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최씨 부인의 흥은 확 식어버렸지요. 아니, 벌써 들어온단 말이냐? 다들 어디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죄다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서 나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다. 내가 가볼 테니 먼저 가 있거라. 최씨 부인은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이 방을 나서자 대근이도 더는 안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해서 대근이도 자기 처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에이고, 하필이면 이런 때 배들이 들어오다니? 네, 마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어서 선착장으로 가보자꾸나. 그렇게 밤을 망친 최씨 부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최씨 부인은 서둘러 고시리를 불렀답니다. 어제 우리 배들이 만선이라 하더구나. 그래서 오늘은 머슴들 밥을 잘 차려줘야겠구나. 네, 마님.
어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이 더운 날씨에 고된 일을 한 머슴들에게 닭고기와 수육이라도 해줘야겠다. 네가 저작거리에 가서 사람 수만큼 닭을 사오고 수육거리도 넉넉히 사오너라. 최씨 부인의 말에 고시리가 울상이 되었지요. 아이고, 마님. 닭도 크고 수육거리도 무거운데 저 혼자서는 다 들고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요. 그럼 몇 번 더 다녀오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다녀오거라. 하는 수 없이 고시리는 투덜거리며 저작거리로 향했답니다. 그 사이 최씨 부인은 가지밭에서 일하고 있는 대근이를 찾아갔지요. 고시리가 없으니 방해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단골레가 왜 우리 가지밭에 있지? 새 참상을 이고 가지밭에 도착했더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무당 원료가 벌써 한상을 차려놓고 대근이 곁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단골레는 여기 왜 있는 겐가? 용왕님의 노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대근이가 잘 지내는지 살피러 왔지요. 그런가? 하필 먼 길을 오셨네. 새참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무당 원료는 자기가 가져온 고급 약주 안주를 대근이 앞에 내밀었지요. 대근이는 좋다고 받아 마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여 최씨 부인의 눈에는 불이 번쩍 났지만 아이고, 단골레가 대근이를 이렇게 정성껏 보살펴 주시니 대근이는 참 좋겠네. 마님, 그게 아니라 대근아, 이것도 좀 먹어보거라. 하며 무당 원료는 더덕 무침을 대근이 입안에 쏙 넣어주었지요. 원료는 최씨 부인을 약올리려는 듯 더욱 아양을 떨며 대근이를 돌보았지요. 최씨 부인은 속이 뒤틀려 그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뒤로도 이런 일이 여러 번 더 일어났지요. 낮에는 무당 원료가 밤에는 고시리가 나타나 방해를 놓는 것이었으니까요. 덕분에 대근이는 여인들 눈치만 살살 보다가 난처해지면 꼬리를 내리고 사라지기 일쑤였죠. 최씨 부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더니 두 여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것들이 날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어휴, 이렇게 안달만 내다가는 화병이 나서 죽겠구나. 아무래도 무당 원료와 고시리가 합심해서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최씨 부인은 고시리를 불렀습니다. 너가 우리 집에서 일한 지도 꽤 되었구나.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이제 혼인을 하는 게 좋겠구나. 아니, 마님. 제가 일이 가난한데 누가 저를 데려가겠습니까요? 그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지참금으로 통배 어선 한 척을 내어줄 테니. 고시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십니까? 하지만 거기다 바닷가 논도 한마지기 더해주마. 고시리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싫습니다요. 통배 한 척으로는 바다 멀리 가서 물고기도 못 잡는데요. 게다가 바닷가 노는 바닷물이 들어와 농사 짓기도 힘들고요. 그렇다면 내가 통배 말고 큰 어선 한 척과 산자락에 좋은 논 한마지기를 주마.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얼른 혼인하겠습니다요. 대신 혼인하면 대근이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거라. 큰 어선 한 척에 좋은 땅까지 얻게 된 고시리는 대근이를 보지 못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자신의 앞날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시리는 이웃 마을에 성실한 어부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댁은 오라버니 덕에 좋은 신랑감도 얻고 배도 생기고 이제 나도 선주 안 하게 되는군요.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고시리의 말에 화가 난 대근이가 마님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고시라,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큰 재산을 마님한테서 뺏어가야만 하겠니? 에이, 오라버니. 마님 같은 갑부한테 어선 한 척이 무슨 대수겠소. 너 같은 년은 이제 그만 보내도 되겠다. 앞으로는 연락도 말거라. 아무리 빌어도 만나주지 않을 테니. 화를 내며 대근이는 고시리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다짐하며 뒤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고시리를 멀리 보낸 최씨 부인은 속이 후련했지요. 이제 한 사람만 더 해결하면 될 터였지요. 이제는 무당 원료와 승부를 보아야 했습니다. 마님, 안에 계십니까? 저 대근이입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마침 집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대근이는 어디서 구했는지 은가락지 하나를 품에서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참으로 반지가 곱구나. 제 각시가 될 여인이 나타나면 주려고 평소에 품고 다니던 것입니다. 저 마님께 드리고 싶어서요. 대근이는 조심스레 가락지를 최씨 부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은가락지가 달빛에 반짝이며 최씨 부인의 하얀 손을 더욱 곱게 만들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위해 큰 재산을 쓰신 걸 잘 압니다.
전 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 아니다. 이 가락지 하나가 어선한 척보다 귀하지 않겠느냐. 마치 너와 혼인한 것만 같구나. 둘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최씨 부인은 대근이에게서 풍기는 바닷바람 같은 사내의 내음에 아찔해지는 것만 같았지요. 튼튼한 그의 품에 꼭 안기니 마치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마님. 마치 처녀처럼 수줍어하는 최씨 부인을 보며 대근이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대근이는 최씨 부인을 가만히 안아 이부자리로 데려갔지요. 방 안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만이 남았습니다. 둘은 달이 뜨고 지도록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하늘이 어스름해지고 일꾼들이 돌아올 때가 되어서야 둘의 사랑은 끝이 났지요. 대근아, 이런 기분은 처음이구나. 내가 왜 이제야 이 맛을 알았는지.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마님? 좋다마다. 정말 새 신부가 된 것만 같구나. 그 뒤로 둘은 틈만 나면 붙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혼례를 올리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지요. 최씨 부인은 이제야 진정한 삶의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무당 원녀였습니다. 고시리는 쉽게 보낼 수 있었지만 원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을 터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고민이 되었지요. 대근이를 노리는 원녀는 실로 만만찮은 상대였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대근이만 홀라당 뺏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였지요. 최씨 부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선앙당으로 향했습니다. 원려야, 안에 있는가? 아니, 마님께서 웬일이신가요? 설마 대근이 때문에. 대근이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터라 원녀는 최씨 부인이 찾아온 것이 무척 뜻밖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무슨 얘기를 할지 궁금해 안으로 들였지요. 그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대근이 말일세. 양보해줄 순 없는가? 최씨 부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원녀도 물러설 수 없었지요. 아니, 용왕님의 노여움을 풀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대근이가 제 마음에 드는 걸 어찌합니까? 남녀의 정이란 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용왕님 진노가 어쩌고 하더니만 이제는 그런 말도 않고 자네가 뻔뻔한 줄은 알지만 암튼 나도 대근이는 포기할 수 없네. 아니 못하겠네. 원녀는 아주 필사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것들을 내놓겠다며 대근이를 양보해달라는 말까지 했지요. 하기야 대근이를 겪어본 최씨 부인은 그런 원녀의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네 마음도 이해가 가는구려. 그렇다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떤 제안이신데요? 최씨 부인은 원녀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졌던 원녀의 얼굴이 이내 붉어지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집에 돌아온 최씨 부인은 대근이를 불렀습니다. 마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지금 선앙당에 가서 단골레를 도와주고 오너라. 네, 마님. 이 밤에 선앙당에 다시 가라고요? 당황한 대근이는 눈을 굴렸지만 최씨 부인의 표정이 워낙 단호하여 할 수 없이 선앙당으로 향해답니다. 단골레, 저 대근이입니다. 도와드릴 일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 어서 들어오거라. 왜 이제야 온 게야? 그 뒤의 일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오래간만에 대근이를 만난 원녀는 굿도 잊은 채 대근이를 방으로 이끌었답니다. 대근아 보고 싶었다. 하루가 한 달 같았어. 아이고, 단골레죠. 호롱불이라도 끄시지요. 지금 호롱불이 무슨 대수야. 내 몸이 불타오르는구나. 화려한 무복을 입은 원녀가 매달리니 대근이도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을 받아주었지요. 해가 저물고 달이 떴다가 다시 저물 때까지 둘은 깊은 사랑을 나누었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했다. 다음에 또 보자꾸나. 원녀는 대근이에게 좋은 술과 안주를 싸주었고 대근이는 떨떠름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고 최씨 부인의 집으로 돌아왔지요. 문 앞에는 최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는구나. 그래, 단골레의 외로움을 좀 달래줬느냐? 아이고, 말씀하십시오. 이제 완전히 풀어진 것 같습니다요. 그래, 수고했다. 자, 들어가자. 아이고, 이제야 좀 살 것 같습니다. 허리를 두드리며 대근이는
최씨 부인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로 집이 왜 이리 조용합니까? 어선들을 전부 다른 선주들에게 맡기고 선원들도 다 보냈단다. 대근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씨 부인이 모든 어선들을 다른 선주들에게 맡기고 선원들도 모두 내보냈다는 것이었지요. 이제 이 큰 집에는 대근이 하나만 남겨두었답니다. 이제 이 집엔 너와 나 둘뿐이다. 네, 그렇습니까? 왜 그러느냐? 조용하고 좋지 않으냐? 아, 아닙니다. 저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자 최씨 부인도 흐뭇한 듯 웃음을 지었지요. 그래. 너도 좋다니 다행이구나.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제 방은 저쪽인데요. 에이, 무슨 빵은. 이것 좀 보거라. 최씨 부인은 달빛에 반짝이는 은가락지를 대근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가 준 이 가락지. 이제는 우리가 부부 사이나 다름없다는 뜻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안방에서 내 서방 노릇을 해야지. 아이고, 마님. 이제부터 낮에는 단골레와 함께 지내고 밤이면 내 서방으로 안방을 지키거라. 대근이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이미 그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대근이는 낮에는 선앙당에서 무당 원녀와 밤에는 최씨 부인의 서방으로 지내게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다음해 봄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번엔 들었나? 최씨 부인이 어선을 10척이나 더 늘렸다더구먼. 그렇다지? 단골레도 이제는 큰 선앙당을 짓고 더 큰 구판을 벌인다고 하대. 어이구, 그런데 대근이는 얼굴이 왜 저리 피죽도 못 먹은 놈처럼 희멀건해진 거야? 그게 그 녀석 복이지. 이 마을에서 제일 잘난 두 여인을 모시고 사는데 몸뚱아리가 나만하겠는가? 이 이야기는 지금도 충청도 태안바닷가 마을 어귀에서 간혹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여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그 사랑이 과했던 탓일까요? 대근이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얘져만 갔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과 무당 원녀는 날로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졌다고 하지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매일 밤 바닷가 마을에 울려 퍼져답니다. 어쩌면 지금도 태안 어딘가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래서 남자들은 욕심을 너무 부리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그 녀석 팔자는 참 좋긴 했지. 그렇게 태안 바닷가의 달달한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났답니다.